자, 이번 주 내용은 1단원 마지막 부분 세계의 지역 구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계화와 지역화,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을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세계의 지역 구분인데 이 세 내용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내용이고 수능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상식선 정도에서 공부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의 지역 구분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1. 세계의 권역 구분, 2. 세계의 다양한 권역 구분. 자, 그럼 먼저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죠. 강원 지역, 속초 지역, 혹은 이슬람교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막상 지역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지역이라는 거는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어떤 지표의 공간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간적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강원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경상도라던가 수도권과는 다른 강원도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공간적 범위를 우리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역은 뭐냐면 이런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서 이제 큰 규모로 공간을 나눌 때는 권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륙 범위에서 유럽 권역, 아시아 권역 이렇게 좀 더 큰 규모로 구분하거나 혹은 선진국 권역, 개발도상국 권역 이런 식으로 보다 큰 범위로 구분을 할 때 권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역성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 지역성이라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말하겠죠.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려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 이것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바로 지역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점차 진행이 되면서 이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세계화로 인해서 또 지역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 지역과 권역, 지역성. 자, 그럼 지역의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1번의 지역은 우리가 등질 지역이라고 합니다. 등이란 거는 같다라는 거죠. 질은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공통된 특성, 성질을 보일 경우에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등질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지역에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다른 지역과 구분을 해줬죠. 그리고 목초지, 그러니까 풀을 기르는 곳은 더 진한 노란색으로 이 목초지의 특성을 표시를 해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질 지역들은 이 지도를 보면은 같은 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성격이나 같은 현상이 분포하는 지역,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기후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열대 기후 지역,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 나타나는 곳을 지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혹은 식생, 예를 들면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범위 내에서 표현을 해주면 이런 지역들이 등질 지역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건 기능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등질 지역과 다른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중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 지역은 이 중심지라는 곳에서 그 주변까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뻗치는지 그 영향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력권이라는 말이라도 쓰기도 하는데요. 중심지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 공항에서 비행기가 있겠죠?
물고기 같은데 비행기. 자, 비행기가 그 주변 지역까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면 이 공항에 미치고 있는 이 지역 전체가 이 공항의 기능 지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에도 속초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속초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집들이 있는 이 범위가 속초여고가 미치는 통합권, 기능 지역이 되는 겁니다. 속초여고의 기능 지역. 그래서 그 중심지가 있고 이 중심지로부터 미치는 영향력.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속초시에 이마트가 있잖아요. 이마트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나 봤더니 저기 양양에 사는 주민들도 주말에 이마트에 와가지고 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트의 기능 지역은 바로 양양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질 지역과 기능 지역을 여러분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등질 지역은 어떠한 중심지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들을 모두 동질 지역이라고 본 거고, 기능 지역은 바로 중심지가 있다라는 게 다른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지역이 바로 요 세 번째 지역인데요. 이제 앞에 있는 등질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런 세 번째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점이 지역이라는 건데요. 서로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을 점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학교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막 앉아있으면 낮에도 땀이 나더라고요. 에어컨을 켜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봄의 시기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여름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게 하루를 기준으로 봄과 여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봄과 여름이 약간 애매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늦봄과 뭔가 초여름이 구분되지 않는 이런 시기들이 있죠. 우리가 공간적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이 옆에는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종교에 분포하는 지역의 양 끝에 있는 사람 A하고 B는 확실히 이슬람교를 믿고 이 B도 힌두교를 믿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지역이 비슷하게 겹쳐지는 공간의 사람들은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이슬람교에서 힌두교로 살짝 벗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이슬람교도 믿으면서 혹은 힌두교도 믿으면서 이 두 가지의 성격이 공존하는 지역, 이게 바로 점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를 언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보통 분명하지 않잖아요. 속초시도 보면 속초시였다가 어느 순간 뭔가 또 농촌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촌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시에서 촌락으로 넘어가는 갑자기 건물들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논밭의 비율이 늘어나고 좀 수풀의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곳들이 존재하는 거죠. 도시도 아니면서 농촌 지역도 아닌 이런 지역들이 바로 점이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의 의미, 그리고 지역의 종류, 기능 지역, 등질 지역, 점의 지역 여러분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용은 바로 세 개를 다양하게 한번 그럼 지역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구분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지역을 나눌 것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지역을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선호하는 지역, 비선호하는 지역, 혹은 잘 알고 있는 지역,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지역을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역을 구분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자연적 기준, 문화적 기준, 경제적 기준, 이런 방식을 가지고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표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강수량의 계절 특성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요. 겨울에 집중되는 지역, 봄, 여름에 많은 경우, 그다음에 1년 내내 비가 적은 경우,
여름에 많거나 가을, 겨울에 많은 경우 이렇게 강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자연적인 구분 방식이겠죠. 혹은 돼지고기 선호 및 금기 지역. 우리가 사실은 돼지고기 선호와 금기 지역은 종교랑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선호하거나 금기하는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경제적 구분인데요. 경제적 지표에 의한 세계 구분입니다. 세계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이제 3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더 진한 붉은색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5천 미만인 경우에 노란색으로, 그래서 한눈에 경제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지역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는 자연적 그 기준에서 강수량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은 기온이라던가 연교차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 권역을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세계를 다 그 나라의 특성들을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다 외우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구분한 내용만 기억을 한다면 그 각각의 특성을 기억하지 않아도 세계를 좀 한눈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구분해 보는 것. 자, 다음 내용은 대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A와 B 모두 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대륙을 나눌 때 어떤 대륙이냐면 아프리카랑 아시아의 경계를 어디로 놓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제 수에즈 운하, 물이 직접 흐르는 여기 A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집트 영향권인 B까지를 우리가 아프리카로 보면서 A와 B를 가지고 각각 어떤 사람들은 A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다. B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O는 어디와 어디의 경계냐면요. 여기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계. 자,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월리스 라인이라 그래서 이때 여기 식물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뉜다고 해요. A를 기준으로 이쪽 왼쪽 부분의 어떤 식물의 모습과 오른쪽 부분의 식물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A를 가지고 오세아니아와 아시아를 나눠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다른 의견은 직접적으로 기능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여기 있는 파푸아뉴기니, 호주까지를 여기 두 개를 오세아니아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 동티모르가 있는 여기부터 동티모르부터 나머지 지역을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6번은 어디 경계냐면 북아메리카와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의 경계입니다. 자, 우리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경계는 파나마 지역, 파나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파나마 운하가 있는 곳, 혹은 B,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국경, 이 둘 중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를 나누는데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4, 5, 6번의 빈칸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냐면 여러분 학습지 여긴 없고 학습지 위에 있는 자료인데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는 파나마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 문화적으로 구분할 때는 이건 지형적인 구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북미하고 남미가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이 중간을 나누는 지형적으로 북과 남을 나눌 때 이 중간 여기가 파나마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메리카를 얘기할 때 보통 앵글로 아메리카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거는 바로 문화적인 구분이거든요.
우리가 라틴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문화적으로 미국 남쪽을 얘기해요. 미국이랑 그러니까 여기는 멕시코까지. 그러니까 멕시코는 사실은 지형적으로는 북아메리카에 들어가지만 문화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랑은 다른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고, 이때 문화적 구분의 경계는 리오그란데 강이 됩니다. 리오그란데 강. 왜냐하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캐나다하고 미국인데요. 이 두 나라는 앵글로색슨족이라는 영국 계열 식민 지배를 받아서 이 앵글로색슨족의 문화가 여기에 많이 이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얘기하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족. 우리가 스페인, 에스파냐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라틴족의 영향, 식민 지배를 받았던 멕시코 남쪽의 모든 나라들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리오 그란데 강을 많이 쓰거든요. 시험 문제에는 지금 나와 있는 4, 5, 6번보다는 이 두 개. 아메리카 대륙을 지형적으로 구분할 때는 이제 파나마 지역이 여기가 어떤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구분할 때는 리오 그란데 강. 그래서 문화적 구분할 때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게 뒤에 가면 문화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교과서 24쪽의 대단원 마무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전체를 정리하는 거고 키워드를 많이 물어보는 거라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은 학생은 강의를 잠깐 멈추고 교과서 문제를 먼저 풀고 같이 답을 맞추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바로 기억이 안 나는 답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상호 교류와 영향이 확대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세계화라고 하죠.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자, 그럼 바로 지역화였죠? 자, 그럼 지역화 전략 여러분 기억나나요? 바로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이런 게 있었어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어떤 고유한 상품에 그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우수한 상품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 지명을 상표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지리적 표시제였죠. 횡성 한우처럼. 또 장소 마케팅은 장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장소 마케팅이었고요. 지역 브랜드화는 지역 자체의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속초시는 어떤 땡땡 속초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하이 서울 이런 식으로, 아니면 헬시 원주, 해피 700 평창 이런 식으로 앞에 그 지역을 브랜드 네임처럼 만드는 것이 지역 브랜드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동양의 세계지도에선 중국과 우리나라를 구분했었는데요. 중국 화이도와 대명 혼일도는 어떤 사상을 반영했냐면 중화 사상이죠. 지도의 중간에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중화 사상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혼일강리 역대국도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한기, 김정우가 실학자, 어떤 실학 사상을 반영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 두 개의 지도를 제작한 지구 전후도가 있었습니다. 자, 고대는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은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눴고 두 개 하나가 있었어요. 많지도 않았죠. 자, 최초 가장 오래된 지도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도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별 5개짜리. 그래서 로마 시대 제작됐지만 경의선, 투영법 이거는 지구를 구로 인식했다. 그다음에 지도의 방위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었죠. 이거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였고요. 그다음에 중세에 오면은 이때는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이제 그 종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티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의 세계관이 반영됐냐면 기독교 혹은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이 반영이 됐고요.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는 이슬람교. 그래서 이건 지도의 위쪽이 무슨 방향이었냐면 남쪽이었죠. 아까 티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었어요. 그쵸? 그다음에 지도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죠. 반면에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는 지도의 중심에는 메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구체로 인식했다라고 했었어요. 구체로. 그쵸? 왜냐하면 여기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를 구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근대 들어오면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그래서 이때까지는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는 투영법을 이용했다. 투영법. 원통을 이용한 원통도법을 이용했고 그 얘기는 즉 지구를 구로 인식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도의 위쪽은 북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통도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항로가 직선. 왜냐하면 경위선이 직선, 항상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목적지의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되는 항해용으로 만들어진 지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단점은 뭐였어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형태는 잘 보존이 되지만 면적이 확대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7번 지리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다음에 사용자 요구에 따라 분석, 가공, 처리해서 필요한 결과물을 얻는 지리 정보 기술은 우리가 GIS, 한글로는 지리 정보 체계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세계지도랑 오늘날의 세계지도를 보면은 옛날에는 주로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냐면 종이로 만들었죠. 그렇죠?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기록을 했고 뭔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어려웠죠. 뭔가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는 굉장히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속성 정보도 지도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추출 통합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부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를 지역이라 그랬고 보다 큰 규모로 나눌 때는 우리가 권역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양한 지표에 의해서 세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권역을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쓰면 된다. 까지가 내용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사실은 세계의 고지도, 그다음에 지리정보 체계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복습하면 좋겠습니다.